이 혼사, 더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 덜컥? 그 말과 동시에 내 손에서 술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잔치상 위로 술이 튀었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나물 반찬들 사이로 황급히 스며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상견례 자리에 모인 10명 남짓한 사람들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져 갔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한 가족이 되겠네요 라며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특히 내 딸 지연이의 얼굴. 아, 그 모습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창백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습니다. 마치 피 한 방울 없이 하얗게 질린 그런 얼굴이었습니다. 눈동자는 크게 떠져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 아버지. 딸의 목소리는 바람에 날려갈 듯 가늘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나눈 지 겨우 10분이었습니다. 불과 10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사돈댁 어른들과 예식장 날짜를 정하고 혼수 준비는 어떻게 할지, 신혼집은 어디로 정할지 그런 평범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시며 정말 손맛이 좋으시네요 라고 칭찬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10분 만에 나는 모든 것을 뒤집어 엎고 말았습니다. 평생 동안 쌓아온 체면도, 딸의 행복에 대한 기대도, 그리고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던 소망까지도 모든 것을 한순간에 내던져 버린 겁니다. 상견례 자리의 정적은 참으로 무서웠습니다. 사돈댁 어른 되시는 분이 수저를 놓으시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허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분의 목소리엔 당황함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예비 사위되는 청년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귀까지 붉어진 채로 말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부채질을 하시며 어머나, 어머나 하고 중얼거리셨습니다. 우리 집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는 앞치마를 비비꼬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같이 온 처남도 형님, 이게 무슨 하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계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우리 모두의 심장 소리를 대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딸의 표정이었습니다. 지연이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있었는데 그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 밝고 씩씩했던 우리 딸이 그렇게 작아 보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갑자기? 딸이 간신히 뱉어낸 그 말에는 절망과 원망과 당황함이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내가 방금 한 말이 얼마나 큰 폭탄과 같은 것인지를. 하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아니, 되돌리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최 선생님, 농담이시죠? 아이들 결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왜 이러세요? 사돈댁 어른이 어이없다는 듯 물어보셨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농담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 말을 할 때 내 목소리는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평생 살면서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이렇게 단호하게 내린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럼 이유라도 말씀해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사돈댁 어른의 목소리에는 억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겠죠. 멀쩡히 결혼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파혼을 선언당했으니까요. 하지만 나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하고 아픈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 자리는 더 이상 지속될 수 없었습니다. 사돈댁 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최 선생님, 오늘은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분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실망이 역력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비 사위되는 청년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인사만 하고 따라 나갔습니다. 딸은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사돈댁 분들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잔치상 위에는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한 나물들, 직접 담근 김치, 그리고 명절에나 차리던 갈비찜까지 모든 것이 허무하게 남겨져 있었습니다. 엎어진 술잔에서 흘러나온 술은 이미 바닥에 고여 있었고 그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여보, 아내가 조심스럽게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옳은 일이라고 확신했지만 동시에 너무나 큰 일을 저질러 버린 것 같아서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최성호입니다. 올해 69살이고 평생 농사를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요? 왜 딸의 결혼을 10분 만에 파탄시켜 버렸을까요? 사실 이 모든 일은 그날 갑자기 일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전부터 수많은 징조들이 있었고 내 마음속에는 계속 불안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어도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의문은 결국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제가 들은 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내 딸을 그런 집으로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최성호입니다. 올해 69살이고요.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봄이면 모내기, 여름이면 김매기, 가을이면 추수. 계절의 리듬에 맞춰 살아왔습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고 얼굴에는 햇볕에 그을린 자국들이 세월의 흔적처럼 남아 있습니다. 몇 해 전 은퇴를 했습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무엇보다 이제는 젊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고 생각해서 말입니다. 논밭은 조카에게 맡기고 저희 부부는 이제 집 근처 작은 텃밭만 가꾸며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시골집에서 잔잔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전형적인 시골집입니다. 기역자 모양의 기와집에 마당이 넓고 뒷뜰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이 보면 낡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희에게는 가장 편안한 보금자리입니다. 마당 한쪽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간장독, 된장독, 고추장독 모두 12개나 됩니다. 아내가 직접 담근 것들이죠. 매년 메주를 쑤어서 장을 담그는데 이제는 그것도 우리만의 소중한 연례 행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된장국 끓는 냄새. 이 냄새가 아침마다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구수하고 진한 그 냄새를 맡으면 아, 오늘도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서는 절대 맡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냄새입니다. 손주는 아직 없습니다. 딸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물론 서운하긴 합니다. 또래 친구들은 이미 손자, 손녀들과 함께 사진도 찍고 명절 때면 온 가족이 둘러앉아 북적거리는데 저희 집은 늘 조용하거든요. 하지만 불만은 아닙니다. 딸이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동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만 들어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우리 집 앞 골목길에서 아이들이 공차기를 하거나 숨바꼭질을 할 때면 저도 모르게 방문을 열고 바라보게 됩니다.
조심해라, 다치지 말고 하면서 걱정도 하고 웃음소리를 들으면 덩달아 기분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할아버지 하고 인사하는 아이들을 보면 언젠가 우리 손주도 저렇게 밝게 자라겠구나 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내 딸 지연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네요. 지연이는 정말 성실한 아이입니다.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했고 대학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아이치고는 도시 적응도 잘했고 직장 생활도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농사일로 바쁠 때도 지연이는 혼자서도 잘 알아서 했습니다. 숙제도 스스로 하고 준비물도 미리미리 챙기고 부모로서 걱정할 일이 별로 없는 아이였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을 구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그렇게 말하더니 정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끔 집에 내려올 때면 아버지, 회사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상사분들도 저를 믿고 일을 맡겨주시고요 하며 자랑스럽게 말하곤 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내가 딸을 잘 키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말입니다. 그런 지연이가 얼마 전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저 좋은 분을 만났어요.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딸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려서부터 보아온 지연이지만 그때만큼 행복해 보인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냐? 회사 동료인데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저보다 2살 위고 성격도 좋고 무엇보다 저를 정말 아껴줘요.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 이분 정말 진지해요. 저를 사랑해주고 우리 가정을 잘 지켜줄 거예요. 결혼해도 될까요? 저는 딸의 그 말을 듣고 안심했습니다. 무엇보다 지연이가 행복해 보였거든요. 전화 너머로도 느껴지는 그 행복감. 부모로서 이보다 더 바랄 것이 뭐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좋다면 아버지도 좋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언제 한번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키라고도 했습니다. 딸의 웃음을 보며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우리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구나. 이제 손주도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이란 건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 믿어도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69회를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동네에서 살면서도, 그리고 딸을 키우면서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안타깝게도 그런 사람들을 적지 않게 봤습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게 굴다가도 나중에는 본색을 드러내는 사람들. 말로는 좋은 소리를 하지만 행동은 전혀 다른 사람들. 당신을 위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람을 판단할 때는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는 평소의 행동을 말보다는 실제 행동을 봐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특히 딸의 결혼 문제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이라는 건 단순히 2사람이 만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평생을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이고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까지 함께 키워야 하는 일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겉으로만 좋은 사람이라면, 결혼하고 나서 본성을 드러낸다면, 우리 딸이 고생하게 된다면, 이런 걱정들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연이를 믿습니다. 똑똑하고 분별력 있는 아이니까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사람은
상대방의 단점을 잘 보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좋은 모습만 보여준다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속을 수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조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을까?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일까? 우리 딸이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와중에 작은 신호들이 있었습니다. 지연이가 가끔 전화할 때 목소리에 어떤 미묘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행복하다고 하면서도 뭔가 조심스러워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하고 말을 꺼내다가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며 얼버무리는 일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더 자세히 물어보고 싶었지만 딸이 원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만두곤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직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뭔가 완전하지 않은 느낌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견례 날짜가 잡혔습니다. 아버지,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를 하기로 했어요. 저희 집에서 하는 게 어떨까요? 지연이의 제안이었습니다. 저희도 좋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직접 준비한 음식으로 대접하는 것이 더 정성스럽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내는 며칠 전부터 분주하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사돈댁 분들이 오시는데 제대로 대접해야지. 갈비찜도 해야 하고 나물도 여러 가지 준비해야 하고. 아내의 얼굴에는 설렘과 긴장이 동시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평생 살면서 딸의 시댁이 될 분들을 처음 만나는 자리니까 당연한 일이었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디어 딸의 상대방과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한편으로는 과연 어떤 분들일까 하는 궁금증도 있었습니다. 상견례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마루에 나와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며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시골이라 그런지 별이 참 많이 보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견례가 잘 되면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에 들어가게 될 테고 몇 달 후면 우리 딸이 시집을 가게 될 테니까요. 기쁜 일인 동시에 섭섭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어려서부터 키워온 딸이 이제 남의 집 사람이 되는 거니까요. 하지만 그보다도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는 불안감이 더 컸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일까? 우리 딸이 행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 준비를 마무리했습니다. 저는 마당을 쓸고 대청마루도 깨끗이 닦았습니다. 여보, 긴장되네. 어떤 분들이실까?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좋은 분들이겠지. 우리 지연이가 좋다는 분들이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쯤 되어서 사돈댁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형님 되시는 분까지 4분이 오셨습니다. 처음 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정중하게 인사도 하시고 준비한 음식들도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충격적인 이야기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정해지자마자 우리 집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조용하고 한적했던 집이 갑자기 북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이것저것 챙기느라 바빴고 저 역시 집 주변을 정리하고 손님 맞이 준비를 하느라 하루 종일 분주했습니다. 여보, 갈비는 어떻게 할까요? 찜으로 할까요? 아니면 구이로 할까요? 아내가 고민하며 물어봅니다. 평생 살면서 딸의 예비 시댁 분들을 만나는 첫 자리인데 어떻게 해야 실수하지 않을지 걱정이 태산 같았던 거죠. 당신이 잘하는 대로 해. 찜이 좋겠네. 그게 더 정성스러워 보이잖아. 저도 덩달아 신경이 쓰였습니다.
농사만 지어온 촌부가 도시에서 사는 사돈댁을 잘 대접할 수 있을지 그런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아내의 준비는 정말 대단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장을 몇 번씩 다녔습니다. 갈비는 어느 정육점 것이 제일 좋을까? 나물은 어떤 것들로 준비해야 할까? 하면서 동네 아줌마들에게 이것저것 물어보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된장국. 이건 우리 집의 자랑이었죠. 직접 담근 된장으로 끓인 국물은 정말 구수하고 진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된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깊은 맛이 났어요. 사돈댁 분들이 이 맛을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야. 요즘 도시에서는 이런 집된장 맛을 보기 힘들잖아. 아내는 자신만만해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된장국은 동네에서도 유명했거든요. 나물 반찬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도라지 무침, 고사리 나물, 시금치 나물, 콩나물 무침, 모두 손수 만든 것들이었습니다. 간도 여러 번 맞춰보고 색깔도 예쁘게 나오도록 신경 썼습니다. 이렇게 준비하면 우리가 시골 사람이라고 무시하지는 않겠지? 아내의 그 말에서 약간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사실 저희도 처음 겪는 일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저도 할 일이 많았습니다. 마당부터 말끔히 정리해야 했어요. 평소에는 농기구나 이런저런 물건들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는데 손님이 오시는데 그럴 수는 없잖습니까? 여보, 저 괭이하고 호미는 어디다 치워놓을까요? 창고에 넣어두세요. 그리고 마당 한쪽에 놓아둔 고무신들도 정리 좀 해주고요. 하나하나 치우고 정리하니까 마당이 훨씬 넓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청마루도 걸레로 깨끗이 닦았습니다. 오래된 집이라 여기저기 때가 끼어 있었는데 정성껏 닦으니까 나름대로 보기 좋아졌어요. 장독대도 신경 썼습니다. 뚜껑들을 모두 열어서 햇볕에 말렸다가 다시 깨끗이 닦아서 덮어 놓았습니다. 우리 집의 자랑이니까 깨끗하게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준비를 하는 동안 동네 사람들의 관심도 대단했습니다. 성우야, 드디어 지연이 시집 보내는구나. 축하한다. 사돈댁은 어떤 분들이냐? 좋은 집안이지? 상견례 언제 하냐? 우리도 멀리서라도 구경하고 싶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습니다. 잘 되면 좋은데 혹시라도 잘못되면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 하는 걱정도 들었거든요. 성우 형님, 사돈댁 분들 잘 대접해야 해요. 첫인상이 중요하거든. 옆집 영수가 충고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 말이 맞긴 했지만 듣고 있으니 더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상견례 하루 전날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연이가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집에 왔는데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어요. 늘 밝고 활기찼던 우리 딸이 왠지 침울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왜 그러니? 피곤하니?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그냥 내일 일 때문에 조금 긴장되네요. 지연이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평소와 달랐거든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지연이를 자세히 관찰해 봤습니다. 분명히 뭔가 달랐어요. 밥을 먹으면서도 자꾸 생각에 잠기는 모습을 보였고 우리가 말을 걸어도 한 박자 늦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지연아, 혹시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니?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별일 없어요. 하지만 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지만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듯한 그런 표정이었어요. 평생 딸을 키워온 아버지의 직감으로는 분명히 무언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10시쯤 되어서였을까요? 지연이가 제가 마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아직 안 주무세요? 응, 내일 일 생각하니까 잠이 안 오네. 너는 왜 안 자니? 저도 잠이 안 와요. 딸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별을 바라보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지연아, 무슨 걱정이 있니? 아버지한테 말해봐.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지연이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반복하더니 마침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버지, 혹시 결혼 전에 꼭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확인? 뭘 확인하라는 거니? 그냥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지, 정말 이분과 결혼해도 되는지, 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하고 말입니다. 지연아, 무슨 일이 있었니?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하지만 딸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그냥 결혼 전이라 불안한가 봐요. 모든 신부들이 다 그런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도 딸의 표정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속을 수 없었어요. 평생을 함께 살아온 딸인데 단순히 결혼 전 불안감 때문에 그런 표정을 지을 리가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연아, 혹시 그 사람이 뭔가 이상한 말이라도 했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딸은 깜짝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마치 제가 전곡을 찌른 것처럼 말입니다. 아,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건 아니고. 하지만 딸의 반응 자체가 답이었어요. 분명히 뭔가 있었던 거죠. 지연아, 아버지가 보기에는 내가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편하게 말해봐. 아버지가 다 들어줄 테니까. 제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딸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결국 이렇게 말했어요. 아버지, 사실은, 그러더니 다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가 다시 포기하는 모습이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너무 예민해졌나 봐요. 내일 상견례 때 아버지께서 잘 봐주시면, 그러면 제가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결혼 전에 꼭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분명히 딸이 꺼내려다 삼킨 어떤 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내일이면 알게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밤 저는 정말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그 표정, 그 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혹시 그 남자가 딸에게 뭔가 부당한 요구라도 했을까? 아니면 딸이 알게 된 어떤 비밀이라도 있는 걸까? 왜 딸이 저렇게 불안해할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2시, 3시, 시계를 보면서도 잠들 수 없었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아내가 부러웠을 정도였습니다. 드디어 상견례 당일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마지막 요리 준비에 들어갔어요. 갈비찜 국물간을 다시 한번 보고 나물들도 다시 정리하고 여보, 혹시 뭐 빠뜨린 건 없을까요? 김치도 맛있게 익었고 갈비찜도 잘 되었고 아내도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런데 지연이는 여전히 어두운 표정이었어요. 화장을 하고 예쁜 옷을 입었지만 눈빛만은 어쩔 수 없이 불안해 보였습니다. 지연아, 괜찮니? 제가 물어봤지만 딸은 그저 네, 괜찮아요 하며 억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오후 2시 정각에 사돈댁 분들이 도착했습니다. 예비 사위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형님 되시는 분까지 4분이 오셨어요. 정중하게 인사도 하시고 준비한 선물도 가져오시고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처음 뵙겠습니다. 아,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서 분위기는 화기애애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지연이의 어젯밤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거든요. 곧이어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아, 정말 푸짐하게 준비하셨네요.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사돈댁 어른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아닙니다. 이런 좋은 자리에 뭘 이 정도가야. 아내도 겸손하게 답했어요. 갈비찜도 맛있다고 하시고 나물들도 도시에서는 이런 맛을 보기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특히 된장국을 한 숟가락 드시고는 이거 직접 담그신 거죠? 정말 깊은 맛이 나네요 하며 감탄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안심했어요. 아, 이렇게 좋은 분위기면 괜찮겠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음식을 어느 정도 드시고 난 후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사돈댁 어른이 술잔을 들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따님이 참 의젓하네요. 직장도 다니고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서부터 독립적인 아이였어요. 제가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딸의 어젯밤 불안감이 왜 생겼는지 그 불길한 예감은 상견례 자리에서 현실이 되었습니다. 상견례 자리는 처음엔 정말 화기애애했습니다. 사돈될 사람들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누고 처음 뵙겠습니다.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며 정중한 인사말들이 오갔어요. 디아,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공기도 맑고 조용하고 도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곳입니다. 예비 사돈 되시는 분이 우리 집을 둘러보며 감탄하셨습니다. 아닙니다. 시골이라 불편한 점이 많은데 괜히 시골까지 오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아내가 겸손하게 답했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런 덕담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분위기는 정말 좋았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아, 좋은 분들이구나. 우리 지연이가 좋은 집안으로 시집 가는구나 하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준비한 음식들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이 갈비찜 정말 맛있네요. 어떻게 이렇게 부드럽게 하셨어요? 된장국도 정말 깊은 맛이 나요. 요즘 이런 집된장 맛보기 힘든데 이 나물들도 하나하나 다 정성이 들어가 있어요. 정말 손맛이 좋으시네요. 사돈댁 분들이 하나같이 칭찬해 주시니까 아내 얼굴에 웃음꽃이 피었어요. 며칠 동안 준비한 보람이 있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닙니다. 별거 아닌데 맛있게 드셔주시니까 고맙네요. 아내도 겸손하게 답하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게 표정에서 다 드러났어요. 예비 사위 되는 청년도 어머님 음식 솜씨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연이가 부럽겠어요 하며 인사치레를 했고요. 처음에는 정말 자연스러운 대화들이 오갔습니다. 따님이 어떤 일을 하시나요? 마케팅 쪽 일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래요? 요즘 여자분들도 정말 능력 있으시네요. 이런 식으로 서로 궁금한 것들을 자연스럽게 물어보고 대답하고 별다른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결혼 준비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예식은 언제쯤 생각하고 계시나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데 가을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네요. 가을 결혼식이 제일 예쁘죠. 신혼집은 어디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들도 무난하게 진행되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대화가 깊어질수록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정확히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냥 미묘한 느낌이었어요. 사돈댁분들의 말투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한 뉘앙스가 느껴지기 시작했거든요. 따님이 직장을 그만둘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글쎄요. 지연이는 일하는 걸 좋아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내가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아, 그러세요? 요즘은 맞벌이를 많이 하긴 하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표정이 썩 좋아 보이지는 않으셨어요.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 예비 사돈이 술잔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좋은 날인데 한잔 하시죠. 고맙습니다. 저희도 정중히 받았어요. 분위기가 한층 더 화기애애해질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술이 한두 잔 들어가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비 사돈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정중함이 사라지고 뭔가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비 사돈이 술잔을 돌리며 무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딸 자식 하나 키우셨다면서요? 아드님은 없으시고? 그 순간 목이 맸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단순한 질문이라면 자녀가 몇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볼 텐데 굳이 딸 자식 하나 이렇게 표현한 것부터가 기분이 나빴거든요. 네, 지연이 하나뿐입니다.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 그렇군요. 예비 사돈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뭔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마치 그럴 줄 알았다 하는 듯한.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이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결혼 후엔 저희 집안 규율에 따르는 게 당연하겠지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아, 별 뜻은 아니고요. 저희 집안은 전통을 중시하거든요. 며느리는 며느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게 저희 가문의 원칙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예비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잔을 한 모금 더 마시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면 됩니다. 그 순간, 정말 그 순간 저는 내 귀를 의심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무슨 말씀이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혹시 제가 잘못 들었나 싶어서 말입니다. 아, 직장 말씀이시죠? 결혼하면 당연히 그만두는 거 아닙니까? 여자가 무슨 일을 해요? 집에서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여자의 본분이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 딸 지연이는, 우리 딸은 대학을 나와서 스스로 자리를 잡은 아이입니다.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고 자신의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 딸을 단순히 집안이라는 사람으로만 보겠다는 말이란 말입니까? 저희 딸은 자신의 일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이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가정에 충실해야죠. 직장 따위는 남자들이나 하는 거고 여자는 집안일이나 제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예비 사도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이는 최소 둘은 낳아야 합니다. 저희 가문을 이어갈 후손들이 필요하거든요. 시댁 어른들 모시는 것도 며느리의 기본 의무고요. 저희 어머니가 연세가 많으셔서 돌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가 해야 합니다. 저희 집안은 대대로 그래왔어요. 이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점점 더 어이가 없어졌습니다. 이게 21세기에 할 수 있는 말인가 싶었거든요. 그 순간 딸 지연이를 쳐다봤는데
딸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어요. 두 손은 무릎 위에서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고 입술도 새하얗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아, 그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어젯밤 딸이 왜 그렇게 불안해했는지, 왜 저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는지. 분명히 딸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입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아버지인 제가 직접 확인해 주기를 바랐던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예비 사위의 태도였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하면 말리거나 제지할 줄 알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아버지 생각과 같습니다. 지연이가 집에서 가정에만 신경 써줬으면 좋겠어요. 직장은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는 거고 가정이 우선이죠.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옆에 있던 아내도 완전히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 시대에는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려고 했는데 시대가 변해도 기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자는 여자다워야 하고 남자는 남자다워야 하는 법이죠. 예비 사돈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워낙 단호하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꾸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음식이 맛있다, 좋은 집안이다 하며 칭찬하던 분들이 갑자기 이런 말들을 쏟아내니까 저는 정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이분들이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 보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자신들의 집안일을 해줄 사람, 아이를 낳아줄 사람, 시부모를 돌봐줄 사람, 그런 역할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 딸이, 우리 지연이가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데, 어려서부터 공부도 열심히 하고, 대학도 졸업하고, 직장에서도 인정받으며 성실하게 살아온 아이인데, 그런 딸을 이렇게 하찮게 여긴다니,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상견례 자리니까 최대한 참으려고 했어요. 저희 딸은 자신의 일을 정말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 부분도 좀 고려해 주시면. 제가 최대한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예비 사돈은 제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았어요. 아니, 뭘 그리 복잡하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문제인데. 여자가 직장에 나가면 집안일을 누가 해요? 그리고 아이를 누가 키워요? 저희 집안은 며느리가 모든 집안일을 책임지는 게 전통입니다. 그게 싫으면 결혼을 하지 말든가. 마지막 말을 할 때는 거의 협박조였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과는 더 이상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딸을 이런 집안으로 보낼 수는 절대 없다는 것을. 지연이를 다시 한번 쳐다봤는데 딸은 거의 울음을 참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된다. 아무리 딸이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이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 살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딸이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인생을 망치게 될 게 뻔했거든요. 예비 사돈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그리고 용돈 같은 것도 저희가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돈 관리를 못하니까 친정에 자주 오는 것도 좋지 않고요. 시댁이 우선이어야 하는 법이죠. 이런 말들까지 나오니까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인가? 21세기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도 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소중한 딸을 이런 식으로 대하려 한다니. 아무튼 결혼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각오하셔야 합니다. 예비 사돈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을 농사 지으며 살면서 참을성 많고 온순하게 살아온 저였지만 딸을 지키는 일만큼은 절대 타협할 수 없었어요. 술잔을 잡고 있던 제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이 떨어진 순간 상견례 분위기는 삽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이 흘렀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화기애애하게 웃음소리가 오가던 자리가 순식간에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예비 사돈의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면서 도저히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이게 정말 21세기에 나올 수 있는 말인가? 내 딸을, 우리 지연이를 이렇게 생각한다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때 딸 지연이를 보았는데 정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딸은 수저를 내려놓고 있었습니다. 평소 식사 예절이 바른 아이라 끝까지 수저를 들고 있어야 하는데 그만 놓아버린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딸이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두 손이 마치 나뭇잎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딸이 필사적으로 참으려고 하는 게 보였지만 몸은 정직하게 반응하고 있었어요. 얼굴도 창백해져서 마치 병을 앓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입술은 꽉 다물고 있었지만 그 입술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아, 우리 딸이 저렇게 고통스러워하고 있구나. 그 순간 제 가슴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돈댁의 다른 사람들도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 사위의 어머니는 남편을 쳐다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여보, 너무 심한 것 아니야? 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예비 사위의 형님도 고개를 돌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아무래도 동생의 결혼 상견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부담스러웠나 봐요. 심지어 예비 사위 본인도, 예비 사위도 뭔가 어색한 표정이었어요. 아까까지는 아버지 말에 동조하는 듯 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아무도 예비 사돈을 말리거나 제지하지 않았어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방관만 하고 있다니. 옆에 앉아있던 아내를 보니 아내도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어요. 며칠 동안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 새벽부터 일어나서 마련한 이 자리가 이렇게 망가져 버리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아내가 저를 부르며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마치 참아요, 여보. 일을 더 크게 만들지 말아요 하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상견례가 이렇게 망가지면 동네에서 뭐라고 할지, 체면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걱정들이 많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딸이었습니다. 예비 사돈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이상해진 것도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뭔가 불편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현실입니다. 결혼이라는 게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자는 시집 오면 시댁 식구가 되는 거고 시댁 규율에 따라 사는 게 당연한 법이죠. 요즘 여자들이 너무 나댄다고 생각해요. 옛날에는 이런 게 당연했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 쏟아져 나왔어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 사람이 도대체 몇 년도에 사는 사람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튼 저희 집안 며느리가 되려면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자유분방하게 살았던 건 이제 포기하셔야 해요.
그 말을 할 때 예비 사돈이 딸을 쳐다보는 눈빛이 마치 물건을 보는 것 같았어요. 사람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터져버렸어요. 평생을 참을성 있게 온순하게 살아온 저였지만 딸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이 결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어요. 계획했던 것도 아니고 준비했던 것도 아닌 그냥 참다 안 되니까 터진 말이었습니다. 말을 하고 나서야 제 자신도 놀랐어요. 아, 내가 정말 이런 말을 했구나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후회는 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잔치상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정말 바늘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것 같은 조용함이었어요. 아까까지만 해도 수저 소리, 대화 소리가 자연스럽게 오갔는데 갑자기 모든 소리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어요. 아내는 숟가락을 든 채로 굳어져 있었고 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꼼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돈댁 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두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정말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예비 사돈도 그렇게 할 말이 많던 사람이 갑자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반응을 보일 줄은 몰랐나 봐요. 예비 사위도 당황한 표정으로 아버지와 저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습니다. 아, 예비 사돈이 뭔가 말하려다가 멈췄어요. 아마 변명을 하려던 것 같은데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의 침묵이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실제로는 몇 분도 안 됐을 텐데 마치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정적을 깬 건 딸의 훌쩍이는 소리였어요.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참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고 입술을 꽉 물면서 눈물을 참으려고. 하지만 결국 참을 수 없었나 봐요.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어요. 아, 우리 딸이 울고 있구나.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이런 사람들과는 절대 인연을 맺을 수 없다고. 사돈댁 분들도 완전히 당황한 상태였어요. 예비 사돈의 아내가 남편의 옷자락을 잡아당기며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남편은 여전히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예비 사위는 아버지 하고 부르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눈치였어요. 형님 되는 분은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이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나 봐요. 최 선생님, 잠깐만요. 이게 무슨... 예비 사돈이 겨우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을 굳혔어요.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이 결혼은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분명히 말했어요. 왜 갑자기 이러시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예비 사돈이 억울하다는 듯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본인이 한 말을 모를 리 없는데 뭘 더 설명하겠어요. 저희 딸은 그런 식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했어요. 아내가 제 팔을 잡으며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이러면 안 되잖아요. 다시 생각해봐요. 아내의 마음도 이해해요.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어요. 당신도 들었잖소. 저런 말을, 우리 딸한테 저런 말을. 제가 아내에게 작게 말했어요. 아내도 그제서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아내도 그 말들을 듣고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다만 상황이 급작스럽게 돌아가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때 예비 사위가 나섰어요. 아버님, 저희 아버지가 말씀을 좀 심하게 하셨는데, 실제로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변명도 진심으로 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무슨 뜻이었습니까? 제가 차갑게 물어봤어요. 그, 그냥 전통을 중시한다는 뜻으로 예비 사위가 말을 더듬었어요. 자기도 변명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 같았습니다. 전통이 여성을 무시하는 건가요? 전통이 사람을 도구로 보는 건가요? 제가 반문했지만 예비 사위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때 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빨갛게 부어 있었지만 눈빛은 의외로 맑았어요. 아버지, 딸이 제 이름을 불렀는데 목소리에 안도감이 섞여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딸도 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다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다는 걸. 아마 어젯밤에 저에게 확인해 달라고 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거예요. 예비 사돈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시도했어요. 최 선생님,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끝내면. 하지만 저는 단호했어요. 이미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돌아가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었어요. 결국 사돈댁 분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예비 사돈은 끝까지 뭔가 말하려고 했지만 다른 가족들이 말렸습니다. 아버님, 이제 그만 가시죠. 예비 사위가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정말, 정말 이렇게 끝내실 겁니까? 예비 사돈이 마지막으로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문을 나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차 시동 거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소리. 사돈댁 분들이 떠나고 난 후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잔치상 위에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까까지만 해도 맛있다고 칭찬받던 갈비찜, 된장국, 나물들. 모든 게 의미 없어져 버린 것 같았어요. 딸은 여전히 자리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아내는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혼자만 마음이 편했어요.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아, 제가 딸을 불렀어요. 딸이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는데 눈에 아직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왠지 홀가분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비록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비록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딸의 행복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사돈댁 분들이 떠나고 난 후 우리 집은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잔치상 위에는 차가워진 음식들만 남아 있었고 아내는 말없이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평소처럼 음식이 남았네, 아깝다 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히 기계적으로 그릇들을 치우고 있었어요. 딸 지연이는 딸은 여전히 식탁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그쳤지만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는 게 보였어요. 저는 마루 끝에 앉아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집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 그날만은 어쩐지 그럴 기분이 아니었어요.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한 선택이었지만 이렇게 정적이 흐르니까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아내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이제 어떻게 하지? 아내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당연한 일이었겠죠. 갑작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무산되어 버렸으니까요. 글쎄, 일단은 지연이 마음부터 추스려야겠어. 제가 대답했지만 사실 저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동네에서 뭐라고 할까? 벌써 소문이 다 퍼졌을 텐데. 아내의 걱정이 이해됐어요. 시골이라는 곳이 그런 곳이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금세 소문이 퍼지는 곳. 그런 건 나중에 생각하자. 지금은 지연이가 중요해.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 한쪽으로는 저도 걱정이 됐어요. 저녁 무렵이 되어서야 지연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딸의 첫마디였어요. 뭐가 죄송하니?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제가 딸 곁에 앉으며 물었어요. 제가 제대로 말씀드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딸이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딸에게 뭔가 숨기고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걸. 지연아,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 뭔가 있었지? 딸은 한참 동안 망설이더니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사실. 그리고 잠시 멈춘 후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어요. 사실, 그분이 결혼 전에 저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무슨 말을? 제 가슴이 불안하게 뛰기 시작했어요. 여자는 일하지 말고 집에서 남편과 시댁만 챙기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머리가 띵했어요. 뭐라고? 미리 그런 말을 했다고? 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점점 진심인 걸 알겠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런 말을 했니? 한 달 전쯤부터요. 결혼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부터 딸이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어갔어요. 직장 그만두라고 하시더라고요. 결혼하면 일할 필요 없다고, 남편이 다 책임질 테니까 집에만 있으라고. 저는 점점 더 화가 났어요. 미리 그런 말을 했으면서 오늘 상견례에서는 마치 처음 하는 말처럼. 그래서 내가 어떻게 대답했니? 저는 일을 계속하고 싶다고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회사에서도 저를 필요로 한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더니? 제가 물어보니 딸이 더욱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이도 빨리 낳으라고. 최소 둘은 낳아야 한다고. 그리고 시어머니 모시는 것도 며느리 몫이라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오늘 상견례에서 나온 말들이 즉석에서 나온 게 아니라 미리 계획된 것들이었다는 뜻이었거든요. 용돈도 남편한테 받아 쓰라고 하더라고요. 여자가 돈을 관리하면 안 된다고. 친정에도 자주 오지 말라고 했어요. 시댁이 우선이어야 한다면서.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숨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게 될까봐 두려웠어요. 딸이 마침내 핵심을 말했어요. 아버지께서 화내실 게 뻔했잖아요. 그럼 결혼이 무산될까봐. 그 말을 듣고 저는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아, 우리 딸이 이런 고민을 혼자 하고 있었구나. 딸이 숨기고 싶었던 건, 딸이 감추려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결혼이 깨질까봐 두려워서 참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지연아, 너는 왜 그런 걸 혼자 감당하려고 했니? 제가 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아버지한테 말했으면 진작에 정리했을 텐데.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약해서. 딸이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그 남자한테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제 자신한테 화가 났습니다. 내가 평소에 딸이 뭔가 고민이 있을 때 쉽게 말할 수 있는 아버지였다면, 내가 더 세심하게 딸의 변화를 살폈다면, 이런 자책감이 밀려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동네 이장님이 찾아오셨거든요.
성호야, 며칠 전 일 들었다. 참 잘한 일이야.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 집안 말이야. 사실 소문이 좀 있었거든. 이장님의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문이요? 재산 다툼이 심하다더라. 형제들끼리 서로 물고 뜯고, 이장님은 계속해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며느리 문제도 심각하다는 얘기가 있어. 며느리 문제요? 첫째 며느리가 시집와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결국 우울증까지 걸렸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우리 지연이가 그 집으로 시집 갔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시어머니도 며느리들을 엄하게 다룬다는 얘기가 있고 집안일은 모두 며느리 몫이라고 하더라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라고 하고 친정 나들이도 거의 못하게 한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오늘 상견례에서 나온 말들이 그냥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동네 사람들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 집 둘째 아들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며느리가 말이 없어졌다더라. 원래 밝고 활발한 애였는데 시집간 후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시댁에서 나오는 걸 거의 못 보겠어. 친정 어머니가 걱정이 태산이라던데.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 집 아버지가 술 마시면 가족들한테 소리를 많이 지른다더라. 며느리들한테도 함부로 대한다고 하고 이웃집에서도 가끔 고함 소리가 들린다더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제가 오늘 그 자리에서 참았다면, 만약 딸의 결혼을 그냥 진행시켰다면, 우리 딸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놀라운 건 동네 사람들이 제 선택을 지지해준다는 거였어요. 성호야, 참 잘했어. 그런 집안에 딸 보내면 안 되지. 요즘 시대에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정말 어이없다. 지연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그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지. 이런 말들을 들으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며칠이 지나면서 딸에게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처음에는 충격과 실망으로 많이 힘들어했지만 점점 본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사실 저도 그분과의 결혼이 두려웠어요. 딸이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말들을 들으니까 이게 정말 사랑인가 싶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보니 제가 사랑했던 건 그분이 아니라 제가 상상한 그분이었던 것 같아요. 딸의 그 말을 듣고 저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때로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감정이 실제로는 착각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라면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해야 한다는 것.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라 지배욕이라는 것. 지연아, 내가 그런 깨달음을 얻었다니 아버지는 다행이다. 이번 일로 더 성숙해진 것 같네.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더욱 가까워졌어요.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진실을 알고 나서는 제 선택을 완전히 지지해 주었어요. 여보, 당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어요. 우리 딸을 그런 곳에 보낼 수는 없었어요. 앞으로는 지연이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거예요. 우리 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해 줄 사람을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더욱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그리고 딸의 행복을 지켜냈다는 것을. 비록 순간적으로는 충격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결국 우리 가족에게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준 것 같아요. 딸도 이제는 웃으면서 말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저는 정말 불행했을 거예요. 지금은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셔서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난 후 저는 깨달았어요. 때로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 모습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불편한 진실이라도 직시해야 한다는 것. 딸이 숨기고 싶어 했던 건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움 뒤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그날의 선택이, 상견례 자리에서의 그 한마디가 우리 딸의 인생을 구해냈다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고백을 들은 후 더욱 복잡해진 마음, 이웃들에게서 들은 충격적인 이야기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뒤엉켜 있었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시, 시간은 계속 흘러가는데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코를 고는 아내가 부러웠어요. 그렇게 편안하게 잠들 수 있다는 게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나 마루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하늘에는 새벽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담요를 하나 가져와서 마루에 앉았어요.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너머로 보이는 장독대들. 그 위에는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있었어요. 계절이 이미 겨울로 접어들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고요한 새벽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제 가슴 속은 뜨거운 분노와 슬픔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딸이 원한다면 내가 물러서야 하나? 이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지연이가 그래도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비록 힘들더라도 결혼하고 싶다고 한다면, 아버지인 제가 반대할 권리가 있을까요? 딸도 이제 30을 바라보는 성인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라고 해도 딸의 선택을 강제로 막는 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건 아닐까? 한 번 더 기회를 줘야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계속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곧 반대되는 생각들이 밀려왔습니다. 아니면 지금이라도 단호히 끊어야 하나? 딸의 고백을 들었을 때의 그 충격, 이웃들에게서 들은 그 집안의 실상,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우리 딸의 평생이 어떻게 될까?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집안일에만 매달려야 하는 딸.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오직 시댁 뒷바라지만 해야 하는 딸. 친정에도 맘대로 오지 못하고 시댁 눈치만 봐야 하는 딸. 그러면서 딸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지연이는 어릴 때부터 정말 독립적이고 당당한 아이였어요. 아버지, 저는 커서 멋진 일을 할 거예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초등학생 때 했던 이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중학생 때는 반장을 하면서 친구들을 잘 이끌어갔고, 고등학생 때는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 졸업 후에도 취직을 해서 성실하게 일하는 모습,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하는 모습, 그런 딸이, 그렇게 자랑스럽던 우리 딸이 누군가의 부속품처럼 살아야 한다니. 절대 그럴 수는 없다. 새벽별을 바라보면서 상견례 때의 일이 다시 생각났어요. 여자는 집안 살림만 하면 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예비 사돈의 표정, 마치 당연한 얘기를 하는 듯한 그 태도, 그리고 예비 사위의 반응, 아버지의 말에 동조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던 모습,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는가?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올랐습니다. 우리 딸을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도구로, 수단으로 보는 그 시선, 딸의 꿈도 희망도
가치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 이런 사람들한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무겁게 다가왔어요. 딸을 낳아서 기르면서 제가 가장 바랐던 건 뭐였을까요? 딸이 행복하게 사는 것. 딸이 자신의 꿈을 펼치며 당당하게 사는 것.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딸의 행복은커녕 불행이 뻔히 예상되는 결혼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버지라면, 진정한 아버지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딸을 지켜야 한다. 설사 딸이 당장은 원망할지라도 미래의 불행에서 딸을 구해내야 한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슬픔도 밀려왔어요. 딸이 그토록 기대했던 결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어 했던 꿈, 그 모든 것을 제가 무너뜨려야 한다는 게 마음 아팠습니다. 딸이 얼마나 실망할까? 딸이 얼마나 상처받을까?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됐다고 생각하면서 평생 저를 원망하며 살까? 이런 생각들을 하니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딸의 미래가 더 중요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결심이 섰어요. 담배를 끄고 마루에서 일어서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딸의 삶을 지옥으로 만들 순 없다. 그래요. 아무리 딸이 실망한다고 해도, 아무리 제가 나쁜 아버지로 보일지라도 딸의 평생 행복이 더 중요했어요. 차라리 지금 파혼시키겠다. 이렇게 다짐하고 나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물론 쉬운 선택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올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은 들었거든요. 아침이 되어서 딸이 일어났을 때 저는 딸을 불러 앉혔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딸은 제 표정을 보더니 무슨 말인지 직감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 지연아, 이 결혼은 안 된다. 아버지가 허락할 수 없다. 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예상했던 것만큼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아마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나 봅니다. 내가 원망해도 좋다. 제가 계속 말했어요. 아버지 때문에 결혼을 못하게 됐다고, 아버지가 내 인생을 망쳤다고 원망해도 좋다. 하지만 아버지는 너를 지켜야 한다. 이 말을 할 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가 불행해지는 걸 뻔히 알면서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건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일이야. 딸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어깨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진짜 행복. 억지로 참으면서 사는 행복이 아니라 진짜 웃으면서 살 수 있는 행복 말이야. 그런 행복은 저런 사람들과는 불가능해. 아버지가 확신한다. 딸이 고개를 들었을 때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예상과 달리 원망의 눈빛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도의 표정에 가까웠어요. 아버지, 딸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어요. 사실 저도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울음을 터뜨리면서 제 품으로 달려왔습니다. 딸이 제 품에 안기면서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딸도 사실은 이 결혼이 두려웠던 거였어요. 다만 혼자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고민하고 있었던 거였죠. 아버지인 제가 나서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울지 마, 지연아. 이제 괜찮다. 제가 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지켜줄게. 딸을 품에 안고 있으면서 저는 새로운 다짐을 했어요. 앞으로는 딸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사람. 딸의 꿈과 희망을 응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딸을 지켜주겠다고.
지연아, 조급해하지 마. 분명히 너를 진짜로 사랑해줄 사람이 나타날 거야. 그때까지 아버지가 옆에 있을게. 걱정하지 마. 그때 아내가 나타났어요. 아침 준비를 하던 중에 우리가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나 봅니다. 여보, 지연아. 아내도 우리 옆에 와서 앉았어요. 엄마도 아버지 생각과 같아. 그런 집안에 널 보낼 수는 없어. 아내가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딸이 그런 대접받을 이유가 없잖아. 당당하게 살아야지. 그렇게 우리 가족은 다시 뭉쳤어요. 비록 결혼 이야기는 무산되었지만 오히려 가족 간의 유대가 더욱 깊어진 것 같았어요. 지연아,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아가자. 제가 딸에게 말했어요. 직장에서도 더 열심히 하고 내가 좋아하는 일들도 마음껏 해봐. 그리고 언젠가는 너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야. 딸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그날 새벽부터 아침까지의 시간들. 고민하고 결심하고 실행에 옮기기까지의 모든 과정들. 그것은 아버지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습니다. 딸이 당장은 힘들어할지도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더 행복한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내 딸아, 아버지가 너를 지켜줄게. 언제까지나 너의 편이 되어줄게. 이것이 그날 새벽별 아래에서 한 아버지의 다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야기에는 아직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남아 있습니다. 딸과 화해를 하고 며칠이 지난 후 지연이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털어놓은 비밀이 있었거든요. 아버지, 사실 저도 그분과의 결혼을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 너도? 네. 상견례 전날 밤 저도 이 결혼이 맞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몰라서 딸의 고백을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딸 역시 그와의 결혼을 포기할 결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아버지가 먼저 나서서 결정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그때 저에게 확인해 달라고 했구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뒤 결혼 이야기는 완전히 접혔습니다. 예비 사돈 쪽에서는 몇 번 더 연락이 왔어요. 최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서로 좋아하는데 이렇게 끝내기는 아쉽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이미 결정한 일입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모든 연락을 끊어버렸어요. 되돌릴 생각도 후회할 생각도 전혀 없었거든요. 동네 사람들은 처음에는 수군거렸습니다. 성훈의 딸 결혼 무산됐다더라. 상견례 자리에서 갑자기 그랬다는데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요즘 같은 세상에 결혼 상대 구하기도 어려운데 이런 말들이 들려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실이 알려지자 오히려 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많아졌습니다. 성우가 잘한 일이야. 딸을 그런 집에 보내면 안 되지. 요즘 시대에 저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니. 지연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데 그런 취급받을 이유가 없어. 무엇보다 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내가 잘못 판단한 건 아닐까, 너무 성급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특히 이웃들로부터 그 집안의 실상을 자세히 들을수록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제가 참았다면, 만약 딸의 결혼을 그대로 진행시켰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을 거예요.
가장 놀라운 건 딸의 변화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무산된 후 오히려 지연이는 더욱 밝고 활기차졌어요. 아버지, 저 회사에서 프로젝트 리더로 선발됐어요. 이번에 새로운 기획안이 통과됐어요. 정말 기뻐요. 이런 소식들을 신나게 들려주는 딸을 보면서 저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은 직장에서 더 열심히 일하며 스스로의 삶을 꾸려갔어요. 이전보다 더 자신감 있고 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에요. 딸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결혼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군가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이제 제가 정말 원하는 일들을 마음껏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딸이 그동안 얼마나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는지를, 그리고 그 부담에서 해방되었을 때 얼마나 홀가분했는지를. 몇 달이 지나면서 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새로운 취미 생활도 시작했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아버지, 저 요리 클래스 등록했어요. 엄마처럼 맛있는 음식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요. 이번 주말에는 친구들과 등산을 가기로 했어요. 이런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가슴이 뿌듯했어요. 이게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싶었거든요. 억지로 참으면서 사는 행복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진짜 행복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모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이에요. 지금까지 저는 아마 많은 부모들이 그렇듯이 자식의 결혼을 서두르는 게 부모 역할이라고 생각했어요. 언제 결혼할 거니? 좋은 사람 없니? 이제 나이도 있는데. 이런 말들을 하는 게 자식을 걱정하는 부모의 마음이라고 여겼거든요.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부모의 진정한 역할은 자식의 결혼을 서두르는 것이 아니라 자식의 삶을 지켜주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막아서는 것. 자식이 불행해질 수 있는 길에서 되돌려 세우는 것. 자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이것이 진짜 부모의 역할이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비록 당장은 자식이 서운해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믿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딸은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새로운 사람들도 만나고 새로운 경험들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아버지, 그때 아버지가 그러지 않으셨다면 저는 지금 얼마나 불행했을까요? 딸이 가끔 이렇게 말해요.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가 저를 지켜주셔서.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걸. 요즘 딸은 새로운 인연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아버지, 언젠가는 저를 진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그런 사람을 만나면 아버지께 꼭 소개해드릴게요. 그런 딸을 보면서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 이제 딸은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어떤 관계가 건강한 관계인지 알고 있거든요. 더 이상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어요. 시청자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선택 앞에 서신 적이 있나요? 자식의 결혼 문제로 고민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망설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때로는 단호한 결단이 자식의 행복을 지키는 길일 수 있다는 것. 당장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지배욕이죠.
우리 아이들이,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그런 잘못된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부모의 직감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식과 함께 살아온 부모의 눈에는 자식이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보여요. 자식이 뭔가 고민이 있을 때, 뭔가 힘들어할 때, 그런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나서서 자식을 지켜주세요. 저도 그날 상견례 자리에서 이 혼사, 더는 이어갈 수 없습니다라고 말할 때 정말 용기가 필요했어요. 체면도 중요했고 남들이 뭐라고 할지도 걱정됐거든요. 하지만 딸의 행복이 그 모든 것보다 중요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온다면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족은 정말 평화롭고 행복합니다. 딸은 자신의 일에서 성취감을 느끼며 살고 있고 저희 부부는 딸이 행복한 모습을 보며 만족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손주는 없지만 그것도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를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딸이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진짜 행복한 가정을 꾸릴 때까지 기다릴 생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자식들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때로는 어려운 선택도 할 수 있는 용기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당장은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고마워할 날이 올 거예요. 제 딸이 그랬듯이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나눠주세요. 우리는 모두 부모로서, 어른으로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니까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더 좋은 부모, 더 지혜로운 어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소중한 자녀들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부모로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따뜻하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그것이 진정한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사람살이의 다음 이야기도 꼭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